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딤 젤란드의 타프티가 말해주지 않은 것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책이죠. 맞아요. 현실을 뭐랄까 서핑하듯이 상택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는 단순히 따은머리라는 이 독특한 기법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정말 현실을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을 책의 내용을 통해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이게 그저 희망적인 망상일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현실의 작동 원리일지 그 본질에 다가가 보는 거죠. 특히 이 자료가 저자와 독자들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아, 맞아요. 사람들이 이 개념에 대해 어떤 지점에서 의문을 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좌절하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네네. 그 생생한 질문과 답변들을 따라가다 보면 청취자께서도 이 도발적인 주장의 실체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막막한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자료 속 독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따은머리가 뭡니까? 설마 진짜로 머리를 따라는 건 아니겠죠? 물론 아니죠. 그랬다면 이건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미용 지침서가 됐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책에서 말하는 따은 머리는 뭐랄까 물리적인 형상이라기보다는요. 하나의 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감각이요? 네, 정확한 위치는 등 뒤, 양쪽 날개뼈 사이에 척추 바로 윗부분인데요. 중요한 건 그 모양을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적인 감각,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 감각이라는 말에서부터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부터도 그렇고요. 자료에서도 한 독자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거의 울부짖듯이 묻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자가 이걸 위축된 근육이라는 비유로 설명을 하거든요. 위축된 근육이요. 네, 우리가 평생 팔을 안 썼다면 팔 근육이 뭔지 느끼지도 못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이 따은머리라는 감각기관도 오랫동안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 기능이 거의 퇴화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잠자는 근육을 다시 깨우고 단련시켜야 한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 감각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따끔함이라든지 뭔가 정해진 느낌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아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미지근한 온기로 느끼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는 가벼운 진동이나 간질거림 혹은 뭔가 묵직한 압력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정말 제각각이네요. 네, 책에 나온 한 독자의 사례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 어떤 사례죠? 이분이 드레스 뒤에 달린 커다란 리본 장식 때문에 하루 종일 등 뒤에 특정 지점에 신경이 쓰였대요. 네. 그런데 바로 그 경험이 따은머리 감각을 포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와, 드레스 리본 덕분에 감각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네요. 그렇죠. 억지로 뭔가를 느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위치에 주의를 두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특정한 느낌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를 인지하고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 그 자체가 위축된 근육을 깨우는 첫 단계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 위치에 주의를 기울여서 희미하게나마 감각을 깨웠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 다음은 뭔가요? 이 따은머리라는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책에서 아주 명확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등 뒤에 따은머리에 의식을 집중해서 그 감각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네, 활성화한다. 그건 이해했고요. 두 번째 단계는요? 두 번째 단계는 마음속에 있는 스크린에 내가 원하는 현실의 한 장면을 뚜렷하게 그리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걸 미래의 프레임 또는 목표 슬라이드라고 불러요. 목표 슬라이드, 시험에 합격한 장면이라든지 그런 거요. 네, 맞아요. 멋진 차를 원한다면 그 차를 운전하며 바람을 느끼는 장면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등 뒤에 그 감각으로 마음속 장면을 비춘다. 네, 솔직히 말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걸 실제로 하려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렇죠. 등 뒤의 감각에도 신경 써야 하고 머릿속 이미지도 떠올려야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법의 핵심적인 훈련 포인트예요. 이게 훈련이군요. 네, 저자는 이 과정이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와 같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핸들도 봐야 하고 페달도 밟아야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정신없지만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다운머리로 프레임을 비추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의식적인 노력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과정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냥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나요? 다운머리라는 장치가 추가된 것 말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행위는 책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의도의 종류를 바꾸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의도의 종류요? 네, 저자는 두 가지 의도를 구분하는데 하나는 내부 의도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의도입니다.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미친 듯이 노를 젓는 게 바로 내부 의도예요. 아, 내 힘만으로요. 네, 내 힘과 노력, 의지만으로 목표를 이루려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금방 지칩니다. 네,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반면에 외부 의도는 배의 방향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도록 살짝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향하는 강물의 흐름 자체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군요. 그렇죠. 다운머리는 바로 그 강물의 흐름, 즉 외부 의도를 타기 위한 키, 러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와, 그 비유는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미친 듯이 노를 젓는 대신 물길을 타는 법을 배우라는 거군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런 종류의 기법들은 보통 간절한 믿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반드시 굳게 믿어야만 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은 아주 의외의 답변을 내놓습니다. 오, 뭔가요? 저자는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요, 믿음은 행동보다 나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중에 생긴다. 네. 먼저 그냥 기계적으로라도 기법을 꾸준히 실행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할 자리가 기적처럼 나타나거나 잃어버렸던 사소한 물건을 찾는 것 같은 작은 성공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그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이거 정말 되는데? 하는 자연스러운 확신, 즉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보라는 접근법이군요. 맞습니다. 정말 신선하네요. 그렇다면 이 기법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감각을 못 느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더 근본적인 함정이 있는 건가요? 책에서 독자들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면서 제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축된 근육 문제, 즉 다운머리 감각 자체가 너무 미미해서 외부 의도를 움직일 힘이 없는 경우고요. 네. 그건 꾸준한 훈련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친 노력입니다. 지나친 노력이요? 네. 목표를 이루고 싶은 마음에 너무 중요성을 부여하고 온몸에 힘을 꽉 주고 기법을 실행하는 거죠. 아까 강물 비유처럼 힘을 빼고 흐름에 맡겨야 하는데 오히려 억지로 노를 저으려고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부 의도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힘을 빼는 게 더 중요하다. 역설적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마음과 영혼이 일치하지 않는 목표를 설정한 경우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일치하지 않는다? 네. 예를 들어 머리로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영혼은 사실 한적한 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사는 삶을 원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와 사회적 통념이 충돌하는 목표는 외부 의도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함정들을 피하고 기법을 제대로 사용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실제 성공 사례들을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게 정말 기법의 효과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이거나 긍정적인 생각에 낳은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는 아닐까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저자 역시 그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각자가 직접 경험을 통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해요. 다만 그 우연이 내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놀라울 정도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걸 더 이상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죠. 아, 그렇군요. 책에 실린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청취자께서도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몇 달간 전혀 팔리지 않던 중고차 때문에 골치를 앓던 독자가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내 차는 곧 좋은 주인을 만날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따끈머리로 비추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날 구매자가 나타나서 아주 만족스럽게 차를 사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달간 안 팔리던 차가 하루아침에 팔렸다니 타이밍이 절묘하긴 하네요. 그렇죠. 또 다른 여성 독자의 사례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오,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품에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프레임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실제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와. 건강과 관련된 사례도 있는데요. 스스로 통증이 심할 거라는 의사의 경고에 모든 것이 순조롭고 편안하다는 프레임을 계속 비추셨더니 마취에서 깨어난 후 정말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다는 경험담도 있었죠. 들어보면 정말 신기하긴 합니다. 이런 거창한 목표들 말고 좀 더 일상적인 사례는 없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저자는 주차 공간 찾기, 잃어버린 열쇠 찾기, 막히는 길 피하기 같은 아주 사소한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아, 작은 성공들. 네,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내가 현실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라는 감각을 키워준다는 거죠. 좋습니다. 기법의 원리와 사용법,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들어봤는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더 큰 그림이 궁금해집니다. 마음속 이미지를 현실로 만든다는 이 개념은 이 책의 더 넓은 세계관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군요. 이 기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책에서 말하는 내부 스크린과 외부 스크린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내부 스크린과 외부 스크린이요? 네, 내부 스크린은 말 그대로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생각, 상상, 꿈을 의미합니다. 반면 외부 스크린은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는 물리적인 현실 그 자체를 말하죠. 그렇다면 따뜻머리 기법은 결국 내 머릿속 내부 스크린에 띄운 영화를 현실이라는 외부 스크린에 영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따뜻머리가 일종의 영사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필요해요. 바로 현실이라는 영화 속에 완전히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 등장인물이 아니라? 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내가 어떤 영화를 상영할지 직접 필름을 고르는 영사기사 혹은 관찰자의 시점을 유지하는 거죠. 내가 현실 속 배우이면서 동시에 그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감독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감독이 되어 내가 경험할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정말 엄청난 관점이 펼쳐지는데요. 이 개념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현실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책의 세계관에 따르면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는 이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버전의 현실,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태로서 존재합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방송 채널처럼요. 네, 딱 그런 비유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 수많은 채널 중 단 하나의 주파수가 맞춰진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와... 따라서 따뜻머리 기법의 본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현실의 트랙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트랙으로 채널을 바꾸는 행위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선택 혹은 채널 변경이라는 말이요. 네.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겪는 개인적인 불행이나 어려움, 심지어 사회적인 재난 같은 것들조차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선택한 채널의 일부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심시하는 위험한 관점일 것 같습니다. 모든 고통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세계관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심오한 부분입니다. 네. 저자 역시 그 점을 의식하고 선을 긋습니다. 이것이 모든 고통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숙명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아, 그런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유일한 진실이 아니며 우리는 다른 채널로 이동할 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해방의 메시지에 초청을 맞추는 거죠. 회방의 메시지요? 네. 지금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실의 압도적인 무게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식의 전환 자체가 새로운 현실을 선택하는 첫걸음이 되는 셈이죠. 책임론이 아니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들으니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이네요. 지금의 현실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는 선언으로요. 맞습니다. 현재의 트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트랙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입니다. 따뜻머리는 바로 그 선택을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도구인 셈이고요. 자, 오늘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흥미로운 개념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죠. 타프티가 말해주지 않은 것에서 말하는 따뜻머리는 초자연적인 마법이 아니라 등 뒤의 특정 감각을 깨워서요. 외부의 의도라는 세상의 흐름에 접속하고 무한한 가능태로 존재하는 현실들 중 내가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는 일종의 의식 훈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방법에 대한 집착, 즉 내부 의도를 내려놓는 것이었죠. 네네. 대신
이미 그 현실이 이루어진 최종 장면 그 자체에 머물면서 결과는 세상의 흐름, 즉 외부 의도에 맡기는 관점의 전환이 핵심이었습니다. 믿음조차도 행동의 결과로 따라온다는 점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렇죠. 네, 정말 기존의 자기계발서들과는 결이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책은 다운머리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를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말이죠? 혹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 이 모든 희로애락 또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는 아닐까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과연 어떤 다운머리를 활성화하며 지금의 이 현실 채널에 주파수를 맞춰 오셨을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